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방학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쳇바퀴 같이 돌아갈 2021년 1학기가 코앞에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요? 흔히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걸 다 끝내고 나면 더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를 할 의지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 최영수에서 이 탈동기라고 불리는 녀석을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영수의 팟캐스트 시즌 2 5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요즘 약간 좀 무소식이 희소식?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별다른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실 저를 먼저 얘기하자면 저희 동네가 지금 겨울이라서 좀 약간 눈 때문에 신나서 눈을 즐기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겨울이 길어서 그 우울증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이라는 등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약간 멘탈 케어 좀 그런 걸 좀 신경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좀 삶에 큰 변화는 없지만 좀 내적인 다운이 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멘탈 부여잡는, 몸의 건강도 중요한데 뭐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도 나오지만 그러고 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좀 눈을 좀 즐겼습니다. 어제 그제는 녹음하는 기준일 기준으로 어제 그제는 눈을 이틀 동안 이제 굴려가지고 눈사람 만들어서 이틀이요? 네, 전날 밤에 만들고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가 그걸 다시 집으로 더 굴려서 와가지고 멀리서 굴린 다음에 집에서 꾸미고 집 앞에서 꾸미고 지금 이제 집 창문 열면 이제 눈사람이 보이게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일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눈사람 아직 잘 있어요? 거기는 잘 안 녹을 것 같아요, 추워서. 네, 여기 추워가지고 밖에 누가 건들지도 않고 지금 안전하게 있습니다. 네. 서울은 막 차잖아요. 아파트에 세워놓으면 누가 밟고 그래서 지나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틀에 걸쳐 만들었다길래 그걸 누가 잘 냅뒀을까? 약간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도 약간 인증샷용이라서 사실 사진을 잘 찍어놨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이제 네가 할 길 가라, 약간 아쉬움이 이제 없어요. 없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학기는 언제 시작하세요? 이미 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 미국은 그 1월 보통은 원래는 1월 둘째 주 1월 4일, 5일 이런 때 하는데 그 팬데믹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스프링 브레이크를 없애는 대신에 개강이 일주일 늦춰져서 1월 한 10일 정도에 이제 개강을 보통 했었어요. 1월 둘째 주 화요일? 1월 9일. 그래서 원래 1월 8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1월 8일이 마틴 루터킹 그 기념일이라 가지고 휴일이라서 1월 9일 화요일 날 이제 개강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벌써 9일이 아니라 며칠이니 1월 12일이구나. 1월 12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3주차, 4주차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거기는 설날, 우리처럼 설날이 또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달력도 달라서 약간 이제 구정 아니면 추석 이런 게 누가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고 넘어가는 느낌. 입춘인 건 아나요? 한국 지금 입춘인데. 네, 맞아요. 네? 언제요? 오늘 어젠가? 저희가 방송 찍는 기준으로 2월 4일날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 네. 오늘이 아마 입춘인가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벌써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농사 기준으로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줌에서 7월까지 그 서비스 하고서 그 초중고는 다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처음 듣는 소식인데.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을 했었는데 그 무료 제공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유료로 결제해서 쓰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공지를 이번에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메인 플랫폼으로 이제 써야 되니까 비즈니스용으로 이제 가입을 해라. 네네. 학교 차원에서 대학들처럼. 근데 이제 그 초중고에서는 그 줌을 계약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EBS 클래스룸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맞아요. 거 계약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능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줌에서 뭐 획기적으로 뭐 하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가지고 약간 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수업 특색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직까지는 초중고가 실시간 대면 수업보다는 뭐 이미 기존 녹화나 기존 컨텐츠 활용 수업에 대한 의존도 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가지고 이제 줌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실시간 강의에 되게 최적화돼 있다 네. 보니까 이거를 계약을 안 하는 그 이유도 나름은 납득은 가죠. 네. 대학들은 실시간 플랫폼의 의존성이 되게 네, 높고. 맞아요. 근데 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실시간 수업을 더 좋아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컨텐츠 제작보다는. 그럼요. 컨텐츠 제작은 뭐 계속 남기도 제작은 하고 힘들죠. 그 제작하는데 또 품이 많이 드니까. 편집도 하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저번 주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이제 초반 연구 이호훈 교수님 거를 봤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2000년대 후반인가요? 2000년대 뭐 초반을 정리한 2010년대 논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2000년대를 쭉 정리한 그리고 또 동기가 아닌 이제 탈동기의 요소들을 정리한 그런 논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마 쌤이 한번 수호해 주시겠습니다. 에마 쌤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할 논문은 일단 논문 제목이 영어예요. English Learning Demotivation Studies in the EFL Context 해가지고 영어의 탈동기 열심히 소개했었던 그 탈동기가 EFL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맥락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실험을 한 논문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논문을 정리를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거는 김윤경 선생님과 김태형 선생님께서 2013년도에 쓰신 논문이고요. 그래서 조금 연도가 됐긴 하지만 이거를 보면은 탈동기 연구가 이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네. 이제 서론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궁금해 하셨던 탈동기가 도대체 뭐냐 라는 이제 정의를 깔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탈동기라는 용어는 그 도네이랑 우시오다 2011년 논문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의는 좀 약간 특이해요. 이게 탈동기화가 된 학생들이 옛날에는 동기가 있었는데 이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동기가 감소한 상태에 있을 때 탈동기다라고 이제 도네이랑 우시오다가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동기가 떨어지는 건가? 그리고 동기가 떨어지는 걸 탈동기라고 하는 건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전의 연구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문헌 연구할 때 연구 방법론 관점에서 이전의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나누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탈동기의 정의를 앞에 깔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탈동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탈동기를 어떻게 보는지 개념에 따라서 논문을 분류한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구 방법론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게 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설문지법 네. 그리고 그쵸, 설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네. 많았죠. 네, 맞아요. 많죠. 양적 연구. 네, 양적 연구도 탈동기에서 당연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또 덩건 쌤이 얘기해 주셨듯이 질적 연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 인터뷰나 뭐 아니면 저는 에세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참 풍부한 자료를 많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두 가지, 양적 연구랑 그다음에 질적 연구,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혼합 연구라고 해서 양적이랑 질적 연구를 같이 보는 이렇게 세 가지 경향성으로 이전에 연구 방법론 관점에서 일어난 문헌 연구를 분류를 했습니다.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커트 척도 뭔가 문장을 하나 주고 내가 여기에 매우 동의한다면 뭐 5점, 그냥 동의한다면 4점 이렇게 5, 4, 3, 2, 1 점수를 주는 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데요. 주로 탈동기 요인을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거의 새로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설문을 확 엄청 문항을 많이 확 주고 이제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을 추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탈동기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일본 맥락에서 일어난 연구인데요. 900명, 되게 사람 많이 모았죠. 네. 900명의 일본 대학생들 대상으로 52개의 문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돌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9개 문항을 추출을 했는데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외재적 탈동기 요인, 바깥의 요인, 내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동기가 떨어진다, 탈동기가 일어난다.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일 넘버원이 아, 교사가 그쵸. 그렇죠. 교사 그리고 이제 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인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 맞아 저 때 영어가 싫었지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 문법 번역식 학습이 또 맞아요.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하는 건 되게 좀 즐거워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문장을 이렇게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때 이제 약간 머리 혼란이 찾아오니까 많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과목 수준이 안 맞다. 내 수준에 비해서 과목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네, 그쵸. 나랑 이제 맞지 않는 수업을 들을 때 이런 탈동기가 일어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재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건 약간 동의가 안 됐는데 일본의 그런 문화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비하? 내가 나를 낮게 보는 거 그리고 영어에 두고 있는 가치 수준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비하라는 게 정확히 난 쓰레기야 약간 그런 느낌의 자기 비하. 네네 그런 느낌. 네. 영어 단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강력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전 근데 이거 되게 네. 낯이 익은 게 한국인들도 그렇고 아마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더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면서 아, 나 저 사람보다 영어 못할 텐데 저 사람 앞에서 영어 하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한국인들 사이에 그런 자격지심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내가 하는 영어는 도저히 남이 못 들어줄 것 같은데 왜 내가 영어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그런 공포심 같은 게 일본인들 사이에 나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듣고 되게 의외였는데 아마 이게 좀 여기 방금 말한 네. 대학생들의 응답에서 좀 추출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발음이 안 좋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인들 스스로도 네. 그 안에서 그런 게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부분은. 우리는 약간 우리가 못해라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내 발음을 지적하면 어떻지? 그쵸. 어떡하지? 이게 더 강한데 내부적인 일본인들은 와 이거를 내가 굳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 테러블한 발음을 가지고 내가 영어를 해야 된다는 말 이런 느낌이 되게 일본인들 사이에 의외로 많다라는 걸 듣고서 와 같은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자격지심이나 자기 비하인데도 약간 방향성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문화 차이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학회에 가면 그렇게 심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학회에 가면은 한국인들은 모여가지고 같은 그 한국인 스피커들의 네. 발음을 뒷담화하는 그런 한국인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본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뭔 얘기는 약간 얘기예요? 자기 비하적인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회에 가면은 영어로 이제 국제학회를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난의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렇구나. 신기하다. 저도 이게 약간 에넥도트라 가지고 이게 네. 일화로서 본 적이 있어요. 이런 학회 뭐 공대 사람들의 학회 네. 후일담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발음에 관심이 많고 호응을 잡는데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거 내 발음을 못 알아들을 텐데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자괴감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가 이제 탈동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로 또 추출을 했는데요. 네. 뭐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공부가 잘 안 되면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구석을 찾아보자. 이거 너무 지겨우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이 가장 이제 전형적이죠. 회피. 하지 말자. 이게 탈동기에 대한 반응 3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문항을 많이 확 주고 여기서 뽑아내는 거죠. 이런 요인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미리 이제 내가 탈동기 요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로 약간 검증을 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측정을 하냐면 브레인턴 앤 제프리가 2005년에 했던 연구가 있는데 탈동기 요인을 미리 뽑아놓은 15개를 줘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요인을 5개만 골라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이 요인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은 조금 다른 유형의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이제 요인 자체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탈동기 요인이다 아니다. 네네.
근데 사실 영어 공부라는 게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장시간 그쵸.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 탈동기 요인이 지속이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영향을 받는 요인이랑 뭐 중학교 때 받는 요인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탈동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앉혀놓고 종이를 한 장 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 대학생 때까지 내 동기 수준을 0에서 10 점수를 주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럼 이제 뭐 그래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변화, 약간 시간적 관점이 들어간 거죠.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동기라는 요인을 다른 거랑 연결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능숙도가 좋은 사람은 어떤 탈동기 요인의 영향을 받고 영어 능숙도가 조금 낮은 사람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걸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불안이랑 연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정의적 영역이어가지고 같이 많이 묶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 탈동기 요인 중에 하나 꼽히는 게 동기가 부족해서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잘 생각해 보면 동기가 떨어진다? 동기가 부족하다? 이거는 탈동기로 일어난 결과 아닌가? 동기가 없어서 탈동기가 생긴 건가? 아니면 탈동기가 돼서 동기가 없어진 건가? 이래서 약간 좀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연구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질적 연구를 살펴볼 건데 아까 빅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질적 연구는 주로 언어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던가 아니면 짤막짤막하게 좀 글을 써보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까 빅터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하셨던 아예 길게 줄글을 써보라고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텍스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도대체 학생들은 어떤 요인 때문에 탈동기가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요인을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기쿠치 이분은 이제 탈동기 연구하시면 되게 많이 보게 될 분인데요. 이분은 탈동기로 책도 하나 쓰셨고. 맞아요. 2009년도 연구를 많이 챕터도 요 시기에 내셨고 네. 그 시스템지 논문도 많이 참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고 하셨던. 그리고 책도 하나 나온 게 있었고.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하셨냐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데 글의 주제가 과거의 언어 학습 경험인 거예요. 나는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고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그때 나의 뭐 느낌이나 감정이 어땠고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은 이제 에세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죠. 에세이 보면 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뭐 이때 어땠어요?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네네.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료를 모아서 탈동기 요인을 추출했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 요인이 나왔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교사고요. 선생님들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문법 번역식 수업, 아까랑 이건 겹치죠. 근데 아까 안 나왔던 게 시험. 네. 시험 때문에 영어가 싫어졌다. 이건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신을 준비한다던가 대학생이 돼서 뭐 토익 공부 같은 걸 할 때 이제 시험 때문에 하기 싫다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EFL 학생이라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이라면 늘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인데 단어 암기. 네. 왜 자꾸 나한테 단어를 하루에 막 50개씩 100개씩 외우라고 하냐. 나 모르겠는데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교과서. 재미가 사실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추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아무래도 사람에 좀 더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개개인의 학습자가 바깥을 어떻게 인식하냐 뭐 이런 것도 좀 보는 연구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되게 동기화된 학생, 영어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이 주변의 학습 환경, 뭐 교사나 뭐 교과서나 이런 걸 어떻게 인식하는지랑 아예 이제 동기가 떨어진 학생, 탈동기화가 된 학생이 자기 주변의 학습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래서 뭐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적과 질적 연구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류가 혼합 연구입니다. 혼합 연구는 양적이랑 질적을 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형이 갈려요. 첫 번째로는 설명형,
이거는 양적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요. 뭐 200명이나 300명이든 설문지를 쫙 돌리고 이제 통계를 돌려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때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적 데이터를 모아서 왜 이랬는지를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형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뭔가 나는 설문을 좀 돌려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새로운 분야라서 자료가 없다. 참고할 문헌이 없다. 이러면 자료 기초 수집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단 질적 데이터를 쫙 모으는 거, 인터뷰를 하건 뭐 에세이를 좀 받건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공통된 주제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설문지를 구성을 한 다음에 양적. 이제 양적 데이터는 검증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양적 데이터를 먼저 수입하는 거는 설명형.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질적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적 데이터로 먼저 들어가는 건 탐색형.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적 데이터 모으고 그것을 양적으로 검증을 하는 이런 혼합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혼합 연구가 되게 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해놓으면 되게 퀄리티도 좋고 깔끔하긴 한데 이게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또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나를 차라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지적을 또 제일 받기가 또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패러다임이 겹쳐 있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러니까 혼합 연구를 뭐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합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오히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힘을 줘서 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렵죠. 사실 연구자의 성향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하나를 갖고 그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두 개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쪽에 그렇죠. 더 무게가 실리고 쏠려가지고 있는 게 네. 약간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곁다리 느낌으로 그냥 얻는 느낌이 돼가지고 되게 그쵸. 약해지죠. 그렇죠. 그럼 또 비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부실한 거는 왜 넣었냐. 모자라다. 근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혼합 연구는 항상 그 논리가 정확히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설명형, 이렇게 탐색형 네. 같이 그러니까 내가 양점 연구를 수집을 해봤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뷰를 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원래 양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질적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 논리를 펼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양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인들이 나왔고 이런 구인들을 조금 더 많이 조사를 해서 뭐 조금 더 이제 심층 깊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련의 시퀀스적인 느낌으로 원래 난 이렇게 하려고 했다. 약간 그런 맞아요. 식으로 논리를 펼치시면은 조금 더 뭐랄까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퀀스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그 논문을 쓸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술지를 보면은 나 이걸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 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양쪽만 모아보니까 부실한 거예요. 논지를 펼치기가 교수님이 이제 맞아요. 그거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도 존재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영어학습 탈동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연구별로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기랑 탈동기는 다른 거다. 이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그래서 우린 얘를 새롭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동기가 떨어지는 게 탈동기지 뭐 새로울 게 있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두 분도 각자의 관점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쫙 이렇게 탈동기 연구가 진행이 됐구나라고 살펴봤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무슨 연구를 좀 더 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연구 방향의 제안을 마지막에 써주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탈동기라는 게 사실 이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중학교 때는 뭐 내신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뭐 수능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람을 살펴보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연구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한테 한 번에 설문지를 쫙 뿌리고 3, 4, 5, 6학년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비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사람을 비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엄밀하게 이건 진짜 추적하는 연구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특정 시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좀 과정이 일어나는 걸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동기랑 탈동기가 좀 연결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고, 그리고 사람이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하잖아요. 뭐 교실에서 하던가 뭐 하다못해 뭐 어플로 하던가 그런 학습 경험? 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네. 어떤 컨텐츠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친구가 어떤 성향이었는지, 다녔던 학원이 어땠는지 같은 그런 학습 경험.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동기랑 탈동기랑 학습 경험.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을 조금 더 탐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3년도 논문인데 사실 이 제안은 네.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13년도 이후로 이런 뭔가 되게 장기간의 연구가 있었다던가 음. 학습 경험이라는 변수까지 투입해서 다각도로 동기 탈동기를 보려는 연구는 아직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지만 이용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1998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의 초반에도 음, 계속해서 전인적인 네. 그걸 봐야 된다. 아.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해야 그쵸. 된다. 그리고 그 역동을 네. 만들어내는 약간 시스템적으로 뭐 네. 그 동기를 규정하는 네. 구인이라든지 그거를 더 정확히 봐야 된다. 이거는 초창기부터 계속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50년 지나면 좀 달라져 있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네. 재밌는 게 그 인지주의나 아니면 이제 약간 그 세컨드 랭귀지 디벨롭먼트 그 스테이지 같은 그거를 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이 그 스테이지별로 간다는 거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그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테이지를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요 단계고 약간 그쵸. 그런 경향성이란 게 네, 있잖아요.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근데 그게 불과 뭐 100년이 안 돼서 그 스테이지가 다 구축이 됐잖아요, 사실은. 네. 언어학 연구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50년 가까이 넘게 돼가는 네. 아니죠. 이제 1950년부터 생각했으면 그러네. 벌써 70년이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그 어떤 그런 뭐 물론 탈동기가 약간 새로운 장르이긴 하지만 아, 그쵸. 그런 그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속성이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아니면 어떤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같은 그런 그 연구가 약간 없다는 게 조금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그쵸. 하네요, 그게. 맞아요. 7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라면 이게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서 못해서 안 안 한다든지. 한다 그렇죠. 라는 맞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그 초기 단계 이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를 연구하는 네. 논문의 초창기 연구들을 보면은 그 연구자들의 아들, 딸 아, 맞아요. 아니면은 뭐 그 그쵸. 자기가 과외를 네.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 자료를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근데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에틱 연구윤리. 그렇지. 지금 IRB 못 받는다에 100원 걸겠습니다. 그 연구 윤리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던 측면도 네.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여러 사람이 함으로써 그 스테이지를 구축시킬 수 있는 힘이 됐는데 동기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는 좀 네. 늦지만 그래도 이게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했다는 걸 봤을 땐 이게 진짜 아까 에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어떤 인지 언어학이나 아니면 이론 언어학에서 발전시킨 언어 습득 단계에 대한 어떤 우리의 구축 이론화가 되게 잘 돼 있고 특히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학습하는 사람들의 뭐 의문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거의 습득 네. 단계라든지 이런 거는 나름 되게 이론화가 그쵸. 잘 돼 있는데 이 학습 교육 심리에 관련된 연구들은 아까 말한 대로 되게 맥락 의존적이기도 하고 상황 의존적이기도 네. 하고 또 뭐 국가와 사회와 문화 이런 것들이 개입하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다 보면은 사실은 되게 다양하니까 정말 못하는 측면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방금 말했던 이론 언어학이나 아니면은 인지 언어학 쪽에서 이뤄낸 발전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많은 투자와 어떤 기관과 어떤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전담 인력 내지는 프로젝트들이 국가 단위로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언어 학습의 어떤 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대학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진이 나왔고 그들이 여전히 뭐 의미 있는 후학들을 이제 후학으로서 포진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 언어학습 동기는 뭐 본 학위 전공이 언어학습 동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 뿐더러 언어학습 동기 연구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인력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기관 자체가 뭐 적어도 한국에는 없으니까 뭐 적어도 그게 어느 대학 부설 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BK21 사업을 받아서 뭐 2년에서 뭐 4년을 받는다 그러면 뭐 그 학교가 속해 있는 뭐 대학이라든지 초중고 부설 학교나 유치원부터 해서 뭐 종단 연구도 가능할 그쵸. 텐데 뭐 그런 전례가 또 없다 보니까 더 그러한 전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영어 학습 동기나 심리 연구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그런 성과가 같은 70년을 보내놓고서도 되게 비교가 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인지 언어학적 언어 습득 단계 발달을 잘 누적시키고 기록시켜 온 반면에 이 심리학 연구는 좀 종단 연구를 특히 언어와 맞물려서 한 연구, 종단 연구는 되게 드문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 심리학 안에서도 이제 인지주의적 심리학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런 연구소들이라든지 연구 전담 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어 학습 말고 일반 심리학 안에서 심리학과 자체가 되게 역사도 오래되고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인원도 꾸준히 나오고 교수도 되는 그런 데서는 나름 그쪽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 자료가 풍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영어를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심도 있게 이렇게 파악하도록 놔두는 어떤 교육기관 내지는 연구기관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뭐 흥미 분야로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개인 연구자나 아니면 교수님들은 되게 많으신데 이게 어떤 어떤 제도화된 체계 안에 있는 연구기관들은 되게 좀 약간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드는 생각은 그 그러니까 동기가 이제 약간 심리적인 거에 이제 기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지적인 거는 사실은 타고난 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네. 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기 같은 경우 심리 구인된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게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맞아요. 하네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딱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프로젝트성, 그러니까 어떤 아까 덩거쌤이 얘기했듯이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약간 맞아요. 네. 인지는 그쵸. 뭔가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레저블한 맞아요. 뭔가가 이제 그 손에 쥘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 정서나 심리 이쪽은 그 연구 실적은 괜찮겠지만 그 어떤 뭔가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론으로 밀어 넣어, 약간 사람들이 다 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약간 그런 그 어떤 프레임워크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또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어떤 연구를 해서 그걸 이제 결과 내지는 어떤 뭐 모형 내지는 어떤 산출물 내지는 예를 들면 상품 같은 걸 내놓으면은 그걸 뭐 학교에 보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해져서 다 같이 동기를 네네. 증진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좀 가능하면은 좀 이런 심리 연구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활발할 텐데 정말 연구는 연구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또 연구에 대한 어떤 그 모순을 보여주고 계속 있으니까 좀 그런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좀 언어 학습 심리 연구는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담 기관을 좀 배치하기도 좀 어려운 게 약간 뭐 예측하기도 되게 어렵고 또 심지어 그 발견한 결과들 자체를 가지고 피드백으로 교육 현장에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교사 요인이 높다.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필고사가 문제다. 이런 거를 이미 연구들은 여러 차례 그쵸. 얘기했는데 뭐 지필고사를 중2 때부터 없앨 수도 없고 교사의 인성을 영어 교사의 인성을 싹 점검할 수도 거의 없고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그 디소넌스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탈동기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 이런 요인이 네. 탈동기 요인이구나라는 걸 교사가 충분히 인지를 한다면 교사 개인 차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뭘 좀 더 신경을 쓰고 학생들을 뭐 상담을 하거나 맞아요, 맞아요. 뭐 개인적으로 케어를 해줄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네. 맞아요. 뭐 교사 재교육 내지는 피드백용으로는 네, 충분한 자료 구축이 지금 가능해진 단계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충분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교육 현장으로 환류를 하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약간 학계에서는 지금 동기가 되게 많이 특히 영어 과목 안에서 영어 학습 동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네. 연구가 된 어떤 영역은 건 분명한데 이 연구 결과가 다시 현장에 그쵸. 반영이 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순환이 조금 느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인지 언어학에서 뭐 영어의 발달 단계를 파악을 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뭐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아, 처음에는 이 내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걸 가르치고. 근데 동기 같은 것도 충분히 그렇게 연수 자료나 뭐 교육용 자료를 컨텐츠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네요. 누가 하죠? 사업을 따와서 누군가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예산이 없다라는 맞아.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영어 교육 연구소 같은 데가 네.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성으로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프로젝트로 그쵸. 뭐 동기구인 이론, 뭐 동기구인을 네. 이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존하는 연구기관, 그러니까 특히 영어 교육 연구기관이 뭐 생각보다는 이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어딘가에 그 뭐 회사나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아, 그쵸. 네, 그런 요소를 원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심리적인 네. 것이나 아니면 근본적인 거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뭐랄까 경향성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 하겠지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죠. 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아, 그쵸. 우물 파는 목마른 사람이 거라고. 우물 파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책연구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술 논문을 내는 어떤 뭐 영어교육 네.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많은데 어떤 그 소속 연구 기관에서 나온 논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연구 실적들을 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네네. 보급화한다든지 현장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왜냐면 우리나라의 국책 뭐 시험 개발 기관인 평가연구소 그 평가원은 시험을 만들면 그게 전국에 그쵸. 배포가 되고 공신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언어학습 심리에 관련된 그런 국책 연구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으니까 이게 뭐 피드백이라든지 연구의 결과의 경향성 자체가 그냥 개인 연구로 끝나거나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기관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 이거를 어떤 뭐 적용 내지는 실험으로 가는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자체는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사실 그 재교육 내지 아니면은 어떤 그 교사 네. 연수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뭐 변형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빅터 맞아요.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개선할 게 너무 많아. 동기 말고도 너무 많이 앞에 이제 맞아요.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애들의 동기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어떻게 뭐 문법 번역에서 아, 뭐 의사소통 네. 중심으로 더 그쵸. 유연하게 넘어갈 수 네. 있을지 교육과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더 허덕거리고 있어서 동기까지 아직 못 오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네요. 약간 동기나 탈동기? 네, 이런 부분은 교사 재량에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에마 쌤이 얘기를 했듯이 약간 환류가 네. 늦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연구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쵸.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수업에서 다시 사용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환류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약간 그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직까지 동기를 그 규정짓는 구인이 정확히 뭐가 그러니까 없어요. 아, 약간 그쵸. 그러니까 네네.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처럼 동기가 있으면 학습을 잘한다. 근데 학습을 잘하는데 동기가 없을 그쵸. 수도 있어. 그러면 약간 이미 딜레마에 빠진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 동기가 있으면 학습을 잘한다며. 근데 학습을 잘하는데 동기가 없을 수 그쵸. 있다고? 음, 그럼 뭐지? 약간 그게 또 이제 한국의 특성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탈동기라는 게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에마 쌤이 설명할 때 말씀해 주듯이 탈동기가 동기랑 전혀 다른 구인으로 주제를 인식한대. 아니 뭐라고? 잠깐만 동기란 말이 붙어 있는데 동기랑은 또 다른 놈이네.
아니면 음, 아니면은 동기 맞아요. 수준에서 이게 변화를 하는 거다. 이런 그 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약간 혼동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구인이 그게 이제 사실은 기초 연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초 연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혼란이 오다 보니까 연구는 많은데 다시 이 연구가 수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고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연속이죠. 기초 연구는 안 해? 그러면 계속 구인은 네. 없어? 그러면은 학계에서는 못 써? 연구는 계속 나와. 이 계속 돌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또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정말 막 맞아요. 이렇게 정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학습 동기는 뭐다 정도는 뭐 가드너 이후에 좀 더 많이 좀 구체화가 된 느낌이 있는데 어떤 네. 동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동기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제 빅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가변적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학자마다 정의한 거나 범주가 서로 달라서 상충하거나 모순도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지금 뭐 오늘의 주제는 탈동기인데 그 탈동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게 탈동기가 일반의 언어학습 동기랑 다르다. 서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높을 수 있다. 동기도 높으면서 탈동기가 높을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네. 서로 연속선이 아니라 서로 네. 별개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득세를 하는 거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요즘은 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둘은 서로 연속성이어서 동기가 높으면 당연히 낮은 네, 탈동기가 거고. 낮기 때문에 그 서로 같은 연결고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받아들여짐직했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런 그 구인 탐색과 구인의 어떤 위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서로 다르니까 약간 이게 현장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좀 더 망설여짐, 주저함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저 상황에 가면 내가 방금 생각했던 이 학생들의 동기가 전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서로 애들의 어떤 사고방식도 학생들의 사고방식도 다를 수 있고 학생들이 받는 자극의 종류도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어 학습인데도 심지어 교사가 나인데도 이 학교 가서 줘야 되는 자극이랑 저 학교 가서 줘야 되는 그쵸. 자극이 달라지면은 이미 이 동기나 탈동기도 되게 다를 거라는 말이죠. 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다층적이고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 특히 학습 심리에 관련된 그 컨스트럭트들, 구인들은 훨씬 더 그 다층적이고 역동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갈수록 발견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를 통해서든 그쵸. 문헌을 통해서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되게 탈동기 요약으로 시작했는데 연구 과제, R&D까지 엄청 커다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탈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이 탈동기를 어떻게 하면은 발견 내지는 추출을 해서 감소 내지는 제거를 해줄 수 그쵸.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순수한 어떤 호기심 맞아요. 내지는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교사 입장에서도 되게 결국은 잘하는 애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 반에는 공부에 관심이 떨어진 애가 없었으면 그쵸. 좋겠다라는 게 더 큰 꿈이잖아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매일 수업 들어가면 딱 마주하게 되잖아요. 수업을 듣는 학생, 영어에 네네네.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그런 학생들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연구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네요. 맞아요. 탐색하고 있는, 여전히 좀 그쵸. 탐색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맥락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학기 과제로 영어 스피킹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과제로 그때 그래프를 배웠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그래서 네. 본인의 영어 학습 즐거움 수준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초중고를 나누든 뭐 대학교 1, 2, 3, 4학년을 뭐 나누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시기를 정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보라고 한 과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되게 너무 진지하게 막 글을 써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학습자들 이해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초반에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에세이를 받아보는 것도 맞아요. 되게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자료 수집 방법을 조금 맞아요. 차용을 한다면.
약간 우리가 되게 달려가잖아요. 수업을 엄청 달려가듯이 수업을 하는데 꼭 뭐 제가 이제 에마 선생님 말씀에도 되게 동감하는 게 근데 그런 얘기를 수업 때 학생들이랑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었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야 영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맞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맞아. 방금. 전공자고 이거를 대학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좋아하는 과목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고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수업하는 건데 이들은 나만큼 느끼지 않고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좀 이렇게 상대방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린 늘 달려가니까 선생님들은 달려가니까 이게 뒤에서 이제 막 퍼져 있는지 따라오고 있는지를 참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여유까지 생기면 더 관심이 더 좋고 적어도 최소한 지금 요번 학기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큼만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수업한 내용 다 따라왔는지 혹시 못 알아들었으면 왜 못 알아듣는 거지 계속 보기 싫으면은 대안이 필요한지 그런 거죠. 그렇다 보면 사실은 시험도 막 대체하게 되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어세스먼트도 그래서 가는 거긴 한데 네 어찌 되었든 네 빅터 선생님 말씀 이어주시죠. 아니, 아까 그 덩강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간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단어를 하나 더 가르쳐야죠. 그렇죠. 학습지를 조금 더 열심히 이게 대부분 만들지 선생님들의 않을까요? 말씀일걸요? 네. 마인드죠. 그러니까, 네. 맞아.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그래도 맞아요. 뭐 뭐 그분들의 말도 틀린 전혀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 학생들이 다 영어 하고 싶어서 막 지금 막 지금 열의에 젖어 있는 학생으로만 반이 다 꽉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외고도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그럼요. 네. 그렇죠. A 모티베이션 그 무동기가 A 모티베이션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네. 그 A 모티베이션으로 이렇게 연구들이 나온 것들이 꽤 있나요? 요즘에? 아니면 그 라이언과 대시의 그 이제 그 자기 스펙트럼? 결정성 네. 모형을 그렇죠. 참조를 하는 연구들은 A 모티베이션에 대한 뭐 언급 내지는 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도 사실 A 모티베이션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본 경험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의미 있는 연구일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긴 네, 해요. 어려울 아예 것 같아요. 영포자 연구 이런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 전공에서 보자면 그렇죠? 영포자 연구, 무기력감에 빠진 영어학습자 연구 내지는 뭐 그런 걸 봐야 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둘 다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보니까. 네. 그건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정말 그 1대1로 붙어가지고 인터뷰를 계속 따면서 그죠. 관찰도 하면서. 네. 그냥 양적 연구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의 그 SDT 그 스펙트럼을 쭉 따라가면서 계속 그 한 뭐 1년에서 2년 막 이렇게 봐야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A 모티베이션 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저 힘들잖아요. 그 말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맞아요. 좋아하는 거는 신나서 얘기를 열심히 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싫어? 싫어요. 왜 싫어? 그러게요. 몰라요. 이러겠죠. 입을 열게 하는 게 굉장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걔랑 거의 맞아요. 뭐 붙어 살 정도의 그 그쵸? 관계가 네. 돼줘야 뭔가 맞아. 나오지 가능할 것 않을까. 같습니다. 사실은 탈동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무동기가 문제지. 그쵸. A 맞아. 모티베이션이 문제지. 맞아요. 아예 동기가 없이 나는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 네. 간다. 약간 신경 이런 안 쓴다. 학생들에게는 맞아요. 솔직히 저희가 맞아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더 안 좋은 거는 그 무동기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만 무동기인 가 건 아니에요. 극히 드문 거예요. 맞아요. 네. 이 무동기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 알고 보면은 10과목 중에 8과목을 그쵸. 무동기 상태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참.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서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든 그 학생들이 만약에 집중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영어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얘는 왜 그럴까? 너무 속상하고 진짜 뭐. 너무 궁금하고 무슨 네, 일이 얘한테 맞아. 있었던 걸까, 그렇죠? 어저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뭐 집안이 형편이 안 좋은가? 아니면은 친구랑 싸웠나? 아니면은 뭐 어저께 알바를 뛰어가지고 오늘 너무 너무 졸린가? 졸린다든지 피곤한가? 그렇죠. 아니면은 영어가 나랑 전혀 맞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내재적인 것도 보고 외재적인 것도 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영어를 논 시기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런 네. 학생들한테는. 그쵸. 예. 근데 그 논 시기가 있는데 그 논 시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이르면 네. 이를수록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네. 때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미안하지만 현 그쵸. 제도상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과 후 뭐 걔가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건 더 딱한 거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학생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학교가 사회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회에서 도태되게 만드는 느낌이 들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그 아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사실은. 얘를 뭐 음. 대안학교를 보내가지고 쉬운 수업을 배우게 해준다든지 그런 약간 그게 되게 차선책인데 되게 안 좋은 차선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화를 재사회화를 하는 건데 재사회화 기간을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든 이게 제도나 아니면은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좀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옛날처럼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일정 수준이 안 나오면은 졸업이 안 돼 아예. 유급해야 돼요. 유급해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완전히 유연하게 돼가지고 이 학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막 칼로 자르듯이 너는 이 정도 안 되면 중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든지 뭔가는 있어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배운 게 하나도 없다면 교사는 힘은 힘대로 썼지만 남는 게 없고 그쵸. 아이들은 그 과정 동안 계속 괴롭고 맞아요. 악순환이죠. 더도 어떻게 보면. 올해 좀 대량으로 대규모의 수업 내지는 대규모의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제 교육 과정을 이끌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당연히 그 수준별 차이, 소위 말하는 성취도 차이도 벌어지는데 그 성취도 차이만큼 또 벌어져 있는 게 어떤 심리적인 언어 학습 동기의 어떤 차이도 되게 크다라는 거죠. 어떤 뭐 반드시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흥미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질질 끌려가고 있거나 아예 못 따라가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많은데 뭐 다수의 연구들은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이게 맞춤화된 교육 과정 내지는 개인별 어떤 맞춤 교육 과정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들 그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금 빅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유연성 이런 것과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엄격한 유연성이면 이거 못하면은 졸업이 안 되니까는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면일 수도 있는 건데 좋게 네. 말하자면 기다려주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보내면 무조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네가 알아듣었던 못 알아듣었던 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러니까는 계속 이제 그 싫었던 학생들 내지는 포기한 학생들은 포기한 그 양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남들은 5만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1이나 2에 멈춰 있으면 내년 가면 4로 벌어지고 내후년 가면 5로 벌어지고 이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라도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개인 맞춤화된 어떤 학습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다들 그쵸. 동의를 하는데 결국 대규모 학습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다. 그리고 그런 평가로부터 이렇게 되게 그 고부담 학생들이 이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학생들이 동기를 회복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못해도 뭐 내년에 또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면은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재미를 그쵸. 우리가 줄 수 있을 텐데 재미있게 장기화된 학습 자체가 이상적으로 보일 수가 없기도 하고 또 그게 답인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재미있게 배운다고 해서 얘가 다시 학습을 회복한다는 또 보장이 없으니까 좀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그리고 우리 네. 하나만 더 뭐 이어서 하면 여기 보면 연구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인의 어떤 뭐 학습 그 단면성 말고 이제 장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도네이 선생님이 이제 연구를 이제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2017, 18, 19 뭐 이런 때
그 박사지도 학생 중에 크리스티나 뮤일인가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졸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학위 과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 여러 연구자들도 뭐 그런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이제 언어 학습 관련 어떤 에넥도트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뭐 개인의 그쵸. 어떤 에세이를 네네. 받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에세이뿐만이 아니라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언어 학습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서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걸 수집을 해가지고 동기를 좀 더 이제 상황에 들어가서 보는 연구를 좀 더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연구와 복잡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도네이 교수의 어떤 최근 공저자 중에 이제 그 크리스티나 미르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아 이게 양적 연구 말고 그 맥락에 들어가 가지고 동기의 어떤 그 에넥도트 수집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참고하는 데 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전한 종단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그 맥락에 들어가 가지고 풍성한 질적 연구는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참조하기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네, 오늘은 저희 동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탈동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탈동기 혹은 무동기인 학생들이 분명히 반에 적어도 5명 이상은 있으실 건데, 네, 둘이 포함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스스로가 탈동기나 무동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 요인들을 혹은 그 구인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마음속에 갖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하신다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여기까지 탈동기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 덩컨 쌤이 새로운 논문을 하나 리뷰해 주실 예정인데요. 시험 영어와 그 의사소통 영어에서의 차이, 그 두 개의 그 동기의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의 이제 정체성이 차이가 나는 그런 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 덴마 정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Got a whole lot of meaning, I don't know how. You and me just know how it feels when we fall